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오늘은 프리미어리그의 대표적인 공공재 감독 샘 엘러다이스 감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책으로 인해 빅샘이란 별명을 가진 엘러다이스는 그의 체격만큼 선 굵은 롱볼 축구를 신봉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크게 우승을 거둔 전력은 없지만 팀의 전력을 끌어올려 강등을 막아내 잔류 전도사라고 불렸었습니다. 그는 과연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요?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프리미어리그 출범 후 경기 규정과 태클을 규제하는 규칙이 더 엄격해지고 경기장의 잔디 사정이 좋아짐에 따라 잉글랜드 특유의 롱볼 축구의 유행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롱볼 축구의 선봉장 격으로 돌풍을 일으켰던 윈블던이 강등되면서 적어도 최상위 리그에서 직선적인 축구의 종말을 알리는 듯했죠. 그러던 와중에 빅샘 샘 엘러다이스의 볼턴이 등장했습니다. 우선 볼턴은 앞서 두 차례나 프리미어리그 무대에 승격했지만 곧바로 강등된 이력이 있어 2001년에 재승격했을 당시에도 큰 기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빅샘의 볼턴은 승격팀들 중 가장 돋보이는 인상을 남겼는데요. 그는 직선적인 축구로 소위 빅클럽들을 잡아내며 롱볼 축구가 여전히 통한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해냈습니다. 그렇다면 엘러다이스 감독이 롱볼 축구를 구사하게 된 이유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현역 시절 중앙 수비수로 활약한 인물로 191cm란 거구에서 나오는 강력한 제공권을 바탕으로 무려 39살까지 현역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은퇴 후 프레스턴 구단에서 유소년 코치로 부임하게 되는데 당시 1군 감독이 바로 롱볼 축구를 맹신하던 존 백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엘러다이스는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을 증오하면서도 그로부터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요. 물론 그보다 세련된 롱볼 축구를 구사했지만 엘러다이스는 어느새 프리미어리그판 100감독이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샘 엘러다이스는 고지식해 보일 것 같은 이미지와는 달리 벵거만큼이나 혁신적인 습성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벵거가 일본에서 식단 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아와 프리미어리그에 큰 영향을 미쳤듯 엘러다이스는 미식축구로부터 스포츠과학을 축구에 접목해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그는 선수 시절 잠시 미국 무대에서 뛰기도 했었는데 그 팀이 미식축구팀과 구단 시설 및 스태프들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마사지사, 영양사, 정신과 의사는 물론 전문가와 분석가까지 팀을 지원하는 모습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은 엘러다이스는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뒤 이를 서서히 적용해 나갔죠. 특히 볼턴 구단이 그의 혁신적인 모습에 확신을 가지고 엘러다이스와 무려 10년 계약을 체결하며 그의 장기적인 안목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엘러다이스는 이곳에서 팀 지원 스태프를 대대적으로 확대해 나갔는데요. 나중에는 볼턴의 코칭 스태프의 규모가 선수단보다 커졌을 정도였습니다. 이렇듯 스포츠과학을 도입하는 데 거리낌이 없던 그는 분석가들도 늘려 선수들의 통계자료를 분석하도록 해 성향을 파악한 뒤 장점을 찾아 어울리는 역할을 찾는 데 집중하기도 했었는데 이로 인해 레알 출신의 베테랑 센터백인 이반 캄포와 이에로 디오가 미드필더로 전진 배치되었고 유스에서 성장 중이던 평범한 센터백 유망주 케빈 놀란이 미드필더로 포지션이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세컨볼을 잘 따낸다는 것을 파악한 엘러다이스는 그를 공중볼을 잘 따내는 케빈 데이비스 바로 밑 중미로 기용하며 포텐을 만개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그는 오로지 데이터에 의거했기 때문에 노쇠화된 베테랑들이나 악동들을 영입하는 데도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앞서 언급한 이반 캄포 이에로, 게리 스피드 조르카예프, JJ 오코차, 에라지 디오프, 아넬카와 같은 선수들이 볼턴에 영입되었죠. 이들은 엘러다이스의 무한한 신뢰 속에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이처럼 볼턴의 황금기를 이끈 엘러다이스는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에 명가부활을 천명한 뉴캐슬이 그에게 접근해왔습니다. 그렇게 2007년 시즌이 2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뉴캐슬의 감독으로 깜짝 부임하게 되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뉴캐슬에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선 그는 비드카와 앨런 스미스 등 준척급 선수들을 대거 영입했지만 선수단 전반이 단신이었던 탓에 그의 롱볼 축구를 이식시키기 어려웠습니다. 이는 곧바로 성적 부진으로 이어졌으며 설상가상으로 그의 강압적인 스타일은 자존심이 센 스타 플레이어들과 마찰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무엇보다 뉴캐슬이 단기적인 성과 압박이 심했기 때문에 볼턴에서처럼 분석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도입하거나 확장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2008년 1월 경질되고 말았죠. 이때 실패는 엘러다이스가 빅클럽을 맡기엔 어렵다는 인식을 고착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휴식기를 가진 그는 흔들리고 있던 블랙번의 감독으로 부임했는데요. 당시 블랙번은 무전술 감독 폴인스 밑에서 리그 19위까지 떨어질 정도로 망가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구원자로 나선 그는 남은 경기에서 7승 7무 7패란 성적으로 팀을 리그 15위까지 끌어올리며 잔류시키는 기적적인 드라마를 쓰게 되죠. 이후에도 꾸준히 중위권의 성적을 내며 블랙번을 안정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무래도 자신과 같이 피지컬 중심의 축구를 구사했었던 블랙번의 초석을 닦아놓은 마크 휴즈 감독의 유산들이 엘러다이스의 전술에 부합한 자원들이었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2010년 12월 엘러다이스가 갑자기 경질이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선택이었기에 엘러다이스 본인은 물론 선수들까지 불만을 드러냈죠.
블랙번의 주장 크리스토퍼 삼바는 구단의 선택에 반발해 이적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으며 빅샘에 절친 퍼거슨 감독조차 블랙번에게 쓴소리를 뱉기도 했습니다. 사실 블랙번은 그가 경질되기 한 달 전인 11월 인도계 기업에 인수되며 구단주가 새롭게 변경됐었는데요. 새 구단주는 엘러다이스에게 이번 시즌을 12위로 마무리해줄 것을 요구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를 기다리지 못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한간에서는 구단주가 마라도나나 앨런 시어러 등 스타 출신 감독을 선임하기 위해 경질을 택한 것이란 낭설이 돌기도 했죠. 하지만 블랙번 보드진은 엘러다이스를 경질한 뒤 그를 보좌하던 코치 스티브 킨을 감독으로 승격시키는 데 그쳤습니다. 이후 반년간 휴식기를 가진 엘러다이스는 뜬금없이 강등된 웨스트햄의 지휘봉을 잡으면서 주변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웨스트햄은 승격을 목표로 그에게 사실상 모든 전권을 부여했는데요. 이에 엘러다이스는 애제자 케빈 놀란을 영입한 것을 시작으로 크로스 능력이 뛰어난 맷 테일러를 포함해 경험 많은 선수들을 대거 영입했습니다. 그렇게 웨스트햄은 불과 한 시즌 만에 승격하는 데 성공하게 되죠. 그리고 승격 후에는 공중볼을 따낼 수 있는 앤디 캐롤을 임대해와 케빈 놀란의 파트너로 붙여넣으며 시너지를 더욱 폭발시켰습니다. 더 나아가 슈투어트 다우닝, 에네르 발렌시아, 알렉스 송과 같이 좋은 선수들이 점차 가세하면서 그의 롱볼 축구의 세밀함까지 가미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점유율까지 확보한 웨스트햄은 크로스를 올리기 전까지 필요한 일련의 과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상위권에도 진입하는 신선한 돌풍을 일으키기도 했죠. 그러나 후반기에 접어들어 돌풍은 빠르게 잠재워졌습니다. 그러자 더 향상된 성적을 원했던 웨스트햄 구단 측은 그와 재계약 없이 작별을 택했는데요. 표면적으로 구단은 새로운 철학을 가진 신임 감독을 찾기 위함이라고 밝혔지만 일부에선 엘러다이스의 자만적인 태도에 대한 피로감 때문이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엘러다이스는 얼마 뒤 썬덜랜드의 감독으로 깜짝 부임했습니다. 그는 과거 이곳에서 선수 생활을 보내며 주장완장까지 차보기도 했었는데요. 구단 측은 썬덜랜드에 친숙한 그가 잔류를 이끌어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이후에는 볼턴, 블랙번처럼 장기적으로 팀을 탄탄한 중위권 수준의 팀으로 발전시켜줄 것이라 기대했죠. 이들의 기대처럼 그는 잔류란 초기 목표를 달성했지만 썬덜랜드에서 30경기를 치는 시점에서 갑자기 잉글랜드 대표팀의 새 사령탑으로 떠났습니다. 참고로 갑작스레 감독을 잃은 썬덜랜드는 모예스에게 지휘봉을 맡겼는데요. 그러나 엘러다이스의 대표팀 부임 소식은 많은 팬들로부터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팬들이 세대교체에 대한 바람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어 후보로 벵거, 히딩크, 젊은 감독들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샘 엘러다이스가 전격 부임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케인과 바디란 걸출한 공격 자원들을 데리고도 롱볼 축구를 할 것이란 우려가 지배적이었죠. 일부에서는 엘러다이스가 썬덜랜드에서 타겟터가 아닌 단신의 대포를 잘 활용했다는 점에서 전술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지만 1차원적으로 재미가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감독을 맡은 지 얼마 안 되어 대형 스캔들이 터지고 말았는데요. 그가 위장 취재 중이던 텔레그래프의 탐사보도팀에게 피파에서 금지하고 있는 서드파티 오너십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뒷거래를 제안한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파장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는 단 한 경기만 치른 뒤 사령탑에서 물러났으며 이 스캔들은 그가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을 크게 훼손시켰습니다. 따라서 이후서부터 감독 측을 맡기 힘들 것으로 보였지만 프리미어리그의 하위권 팀들은 잔류전도사인 그를 애타게 찾았는데요. 그렇게 팰리스를 거쳐 2017년엔 강등권에 놓인 에버튼의 감독으로 부임했습니다. 당시 에버튼은 시즌 시작 전 막대한 돈을 투자해 수많은 준척급 자원들을 대거 영입하며 전임자인 쿠만에게 힘을 실어주었으나 기대와 달리 끝없는 추락을 거듭했습니다. 결국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쿠만은 경질되었고 이후 한 달간 감독직이 공석이었었는데요. 따라서 에버튼의 보드진은 마땅한 차기 감독을 알아보지 않은 상황에서 내린 섣부른 경질이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엘러다이스와 계약을 맺은 느낌을 물씬 풍겼죠. 자, 엘러다이스는 자신의 전술을 이식시키고자 발빠르고 크로스 능력이 뛰어난 클래식한 윙어 아론 레논을 선발 기용하기 시작했고 겨울 이적 시장에서는 월콧까지 데려왔습니다. 구단의 기대처럼 에버튼은 엘러다이스 밑에서 극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했는데요. 결과적으로 18위였던 에버튼은 8위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유로파리그에서의 실패 및 스쿼드 퀄리티에 비해 저조한 경기력은 보드진으로 하여금 장기적으로 팀을 이끌어갈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에버튼 구단은 감독 유임 없이 그와 작별을 택하게 되죠. 그러자 일부에선 대우가 너무하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훗날 밝혀지길 축구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엘러다이스가 여러 문제가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패배의 원인을 선수들에게 돌린다든지 경기력 문제를 외부의 탓으로 돌린다든지 잘한 것은 나의 덕이지만 잘못은 남 탓으로 돌리는 비호감을 살만한 태도로 일관해왔다고 합니다. 이외에 수석 코치로 데려온 인물이 리버풀의 레전드인 세밀이었던 점도 충분히 비판받을 점이었죠. 이뿐만 아니라 보드진과 잦은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에버튼 구단에 대한 애정이 없어 보일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에버튼을 떠난 엘러다이스는 이후 웨스트브루미치 알비온과 리즈를 연달아 맡았으나 모두 강등되면서 잔류 전도사란 타이틀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시대에 뒤처진 감독이란 평가 속에서 지도자 커리어가 끊긴 상황입니다. 샘 엘러다이스는 프리미어리그에 혁신을 가져온 인물이자 여러 팀을 구해낸 잔류 전도사로 오랜 기간 명성을 떨쳤습니다. 하지만 전술적 한계와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말로는 좋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